뭐 최근에 금, 은, 동, 수저, 흑수저 뭐 이런 이야기 저도 듣기 싫어서 그만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현상을 실청적으로 분석한 그런 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동국대 교수께서 이 수치로 입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흑수저나 뭐 금수저라는 것이 결국은 부모의 어떤 이 자산에 따른 그 위치가 자식에게도 그대로 전가된다, 이런 계급 이전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 이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금은 동수저에서 흑수저까지 자식의 경제적 지위도 결정된다라는 수저 계급론이 일정하게 맞는 거다 라는 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결국 이 상속 증여가 전체 재산의 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가 되느냐, 이게 80년대까지만 해도 27%였는데 지금은 4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을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는 27만원만 부모한테 물려받은 건데 지금은 42만원까지 내가 물려받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이 가정을 이루어서 버는 것보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 42%나 차지하고 있다. 즉 이 선진국, 즉 지금 유럽이나 이런 안정된 선진국은 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정체되어 있고 고령화 사회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그동안에는 고도로 성장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망률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이 경제 성장 그리고 저축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모한테 자산을 물려받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됐는데, 지금 저축률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지고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선진국형으로 이 부모한테 상속 증여받은 자산이 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톰 피케티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불평등에 대해서 한마디로 돈을 즉 부모가 물려준 돈이 자식에게도 또 돈이 되는, 한마디로 계급사회가 실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각종 경제사회 정책을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궁극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그 출발이 주거 문제 해결입니다.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런 어떤 이 물려받은 자산의 형성이 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주거 문제의 계획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옛날에 뭐 개그 소재로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즉 험한 일은 누가 하냐 이런 이야기 있겠죠. 지금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를 키우는 일이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자가 정부 통계로 170만 명, 주민등록의 3.4%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3.4%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농어촌에서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공식적으로는 34,000명, 비공식적으로는 47,000명 정도 온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겠죠. 불법 체류자들 중에 농어촌에 숨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농어촌이요,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농촌에 남아있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오고, 이렇게 되면서 농촌에서 축산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일이라든지 고되고 힘들고 지저분한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 농촌에서 돼지똥, 소똥 냄새 맡으면서 똥 치우느니 도시로 와서 이 노가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농촌에 이런 일자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대부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어떤 지자체는 하도 고령화가 심하니까 뭐 가을에 한참 그 지자체의 특산품이 생산이 필요할 때는 단기적으로 중국에 조선족 동포를 데리고 오는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촌에 전부 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고 외국인 근로자가 이렇게 살게 되면, 그건 우리 사회에 한마디로
이 일종한 사회 기반 유지, 즉 농어촌 균형 개발이라든지 농촌도 사람이 사는 사회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골고루 이 국민들이 배치되는 이런 어떤 분포가 가장 이상적인데요. 지금 이렇게 자꾸 되다 보니까 이번에 총선에서도 농어촌의 이 주민들이 줄어들어서 통폐합 선거구가 늘어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군 단위들 중에서 인구 부족으로 없어져야 될 군 단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1차 통폐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초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EU와 공동농업 정책을 펴면서 이 농산물 시장을 개방을 할 때 독일의 이 북동부 지방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황폐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일부러 보조금을 줘가면서 농어촌에서 농사를 지키면서 지역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즉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등골 브레이크란 말이 한때 유행했죠. 저 부모의 등골이 휘도록 등골을 파먹는 자식들을 등골 브레이크라 이랬는데 몇 해 전에 뭡니까 패딩 잠바 안에 오리털 거의 털 들어가는 패딩 잠바 그런 것들이 고거품이 몽클레어니 이런 브랜드들 몇백만 원씩 간다고 한참 시끄러웠죠. 그러면서 그거 입고 다니는 자식들 부잣집 자녀들 보고 또 우리 자식도 하나 사줘야 될 건가 가슴 아픈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 보고 가슴 아파한 사람도 좀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없는 사람은 그건 못 사줍니다. 그렇다고 등골이 아니느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또 흑수저대로 등골입니다. 애들요 왕구 장난감 이런 거 보면 요즘 시리즈도 내고 TV에 하는 만화하고 연관해서 또 내고 해가지고 애들이 말입니다. 그거 이제 하나 사주면요 그 시리즈에 있는 거 다 사줘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매점 매스 가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싹 다 사가가 놓고는 나중에 또 웃돈 얹어서 팔고 그거 돈 주고 사기도 어렵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유명 왕구 업체들이 초호황을 누리는데 한 개값이 적게는 1, 2만원, 1, 2만원짜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수만원, 수십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애들한테 몇 개 사주다 보면 지금 돈이 감당도 못하게 들어가고요. 그러다가 애들 요즘 귀에 끼고 다니는 이어폰이 100만원이 넘는 게 있고 자전거가 100만원이 넘는 게 많고 이래가 이제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이나 이렇게 되면 부모가 등골이 깁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마케팅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부모들을 코너로 몰아넣는데요. 이런 부분에는 좀 통제가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옛날에 보면 아놀드 스왈츠제거가 나오는 솔드 아웃이라는 영화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 애한테 유명 로봇 왕구를 사주려다가 다 매진이 돼가 개고생하는 부모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미국의 등골 브레이크 이야기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유명한 일본 소설가죠. 노르웨이 숲으로 해서 그렇게 히트를 친 게 좀 있는데요. 그분의 독특한 어떤 정서나 시각 이런 부분들이 읽어볼 만은 합니다만 세계적인 작가다 이런 경지까지 이르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세상을 좀 미세하게 신변잡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요즘 시크한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을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국내 출판사들이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이런 유명한 작가들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프랑스의 유명 작가 또 몇몇 있습니다. 유럽에 이런 작가들을 판권을 국내에서 한마디로 몇몇 재력이 되는 출판사들이 선인세를 엄청나게 줘가지고 미리 잡아놓습니다. 근데 선인세가 지금 정도가 있지 5억 중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당신 뭔 책 쓸 건데 이거 내가 미리 줄게 하고 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선인세가 엄청나게 올라버린 거죠. 그동안에 하루키 에세이의 선인세는 5천만 원에서 1억인데 대부분의 출판사가 이 선에서 했는데 5억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해가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제 이런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한국 출판사들이
1억 5천, 2억, 3억짜리 선인세들을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작가들한테 예사로 내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출판계에서 봤을 때는 한국 출판사는 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하루키 작품의 선인세가 국내보다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배로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이 투정판처럼 출판업계도 돈 내고 돈 먹기 식으로 되는데, 그럼 이렇게 5억까지 주면 책을 갖다가 만원짜리를 50만 권을 팔아야 돈을 번다는 건데, 참 이렇게 이 투자를 하면서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보지도 않는데요. 국내 저자들은 거의 책을 써봤자 팔리지가 않고, 대부분이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출판사가 밀어줘서 사재기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대다수는 책 써서 다 망합니다. 그리고 인쇄라는 게 인쇄라고 할 끝까지도 없어요. 저도 책 몇 권 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 작가들의 이런 부분을 마치 그 작가를 대단한 포장을 하면서 상업화시키고, 그래가 선인세를 몇 억씩 내지르는 이런 출판계 풍토가 맞는 건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자살률은 1위입니다. 빈곤, 독거, 이혼, 실업, 여러가지 이유로 자살을 많이 합니다. 10만 명당 27.3명, 세계 1위입니다.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사망 원인의 1위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살할 땐 다 우울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울증 발생률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매년. 근데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비율은 OECD에서 꼴찌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울증은 일종의 마음의 감기다. 우울증을 걸리는 것은 마음이 아파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뇌에서 작용하는 어떤 심리 메커니즘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노력으로도 극복이 되겠지만, 이것을 일종의 병으로 생각을 하고 초기에 약물을 복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항우울질로 우울증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데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풍토나, 또 주변의 시선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이 약을 먹지 않고 중증이 되어서 마치 감기가 약을 안 먹고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폐렴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울증으로 결국 자살을 하게 되면 우울증도 암처럼 걸리기 시작해서 치료를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주변에서 우울증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보다 한국의 이 우울증 환자들이 약을 먹는 비율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데요. 진짜 우울한 상태에서 우울하면 주변에 우울하다고도 하고, 내가 우울증 약 먹는다고 하면 또 그대로 아 그렇구나, 빨리 그 극복을 해야지, 어려운데 힘내라, 이런 풍토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갖다가 밟고 멸시하는 일이 예사다 보니까요. 지금 정말 힘든 사람들은 힘들다 소리도 못 내고 병 걸렸다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그냥 자살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회 풍토가 문제입니다.